예, 옥동석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재정 준칙이 왜 필요하냐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재정 준칙은 건강할 때 지켜라라는 말이 있듯이 재정은 건전할 때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좀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을 앞두고 10만 마이크 양병설, 조금 더 가까이. 10만 양병설과 같은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실 좀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학자로서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재정 그 수요가 많아지고 그 결과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많은 OECD 국가나 선진국에서 사례를 보아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고령화 되기 전에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은데 그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서구 국가들의 그 재정의 변천 과정을 보면은 고령화에 따른 그 재정의 그 건전하지 못한 운용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고령 사회에 진입 당시에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독일이 1974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그때 당시 국가 채무 비율이 18.6%였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1979년도인데 21.1%, 스페인은 1972년인데 27.9%, 덴마크도 78년인데 20.5% 등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게 2017년인데 그 당시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숫자가 한 1, 2%포인트 내려갔지만 38.2%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고령화 진입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채무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칙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오늘 뭐 송원석 의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하고요. 사실 우리가 일본의 경우를 아주 뭐 지금 전 세계 최고 220%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도 1980년대만 하더라도 50%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속도로 이런 과정으로 밟게 되리라는 것을 사실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뭐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데이터를 보면 1980년부터 1985년까지 6년 동안의 국가 채무 비율 숫자가 우리나라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망되는 숫자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때 처음 1980년도에 일본이 48.8이었습니다. 48.8. 그런데 우리는 이게 48.4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반 정부 토탈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관리 수지 중심의 국가 채무 비율이 아니라 D2에 해당되는 아마 일반 정부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 가면은 일본이 그 급속하게 이게 그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했는 그 코스를 너무나 흡사하게 쫓아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하지 못했던 준칙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미리부터 좀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다, 절박하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시작된 논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사전에 짠 건 아닙니다만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아주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사실 또 앞에서 발생주의, 현금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사실 우리가 발생주의에 따라서 재정 수지도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정책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수용하는 그런 재정 수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스트리트 조약에 따라 가지고 국가 채무 비율 60%하고 재정 수지 비율 3%가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출처 자체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60%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은 48, 이제 50 다 되지 않습니까? 40%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굉장히 큰 허점이 있어요. 그 허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커버하는 중앙정부 재정이 커버하는 범위하고 EU의 나라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건보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회적 보험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 사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범위, 재정의 범위가 어디까지 커버리지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좀 전에 있던 고령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 그리고 남북 간에 있을 수도 있는 통일 비용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할 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규칙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희화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잘못된 논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속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재정 준칙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큰 방향이고 지금 이제 재정 준칙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는 재정 준칙을 정량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